자, 개념 정리 12. 용해도 차이로 물질 분리하기에 대한 내용 볼 건데, 지난 시간에 사실 이 부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용해도 차이로 물질을 분리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단원의 이름이 물질의 특성이에요. 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 시간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물질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특성들을 가지고 물질을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의 특성으로 배우고 있는 게 가장 첫 번째로 밀도라고 하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각각 물질이 녹거나 끓는 온도, 녹는 점이나 또는 끓는 점, 이런 것들을 배웠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용해도입니다. 용해도. 자, 그런데 이런 밀도나 녹는 점, 끓는 점, 그리고 이 용해도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 물질들마다 정해져 있는 값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밀도라고 하는 거는 무겁고 단단한 정도 따지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들은 밀도가 크고 어떤 물질은 밀도가 작고 이럴 겁니다. 이때 양이 많고 적고랑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물에 식용유가 뜨는 거, 그랬을 때 물의 양이 아무리 많건 적건, 식용유가 아무리 많건 적건 결과적으로 항상 물 위에 식용유가 떠요. 그 이유가 밀도가 식용유가 항상 작기 때문이거든. 그리고 녹는 점이나 끓는 점 각각 정해져 있죠, 물질마다.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는 0도에서 녹고 얼고요, 그 다음 100도에서 끓고, 그치? 그런 온도들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녹여주는 액체, 그런 것들 용매라고 하거든요.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녹여주는 물질의 양이 몇 그램, 100g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녹는 물질의 양도 그램 단위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요 용해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용해도가 이제 역시 물질들마다 정해져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고체인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 온도와 용해도에 관련된 그래프에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각각 정해져 있는 용매 100g 속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온도를 뭐 T1이라고 했을 때 T1의 온도에서는 요만큼 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온도가 T2라면은 이때 T2에서는 이만큼이 녹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그래프에 있는 모든 지점들은 결과적으로 각각의 온도에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들이에요. 그런 어떤 용매에 최대한 녹여놓은 이런 용액들을 우리가 포화용액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T2의 온도에서 요만큼밖에 녹지 않아 있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만큼을 더 녹일 수가 있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 곡선의 아래에 있는 모든 지점들은 다 각각의 온도에서 아직까지는 포화용액이 되지 못한 용액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녹을 수 있는 용액들을 우리가 불포화용액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존재하기가 좀 힘들지만, 예를 들어 각각의 온도에서 예를 들어 요만큼 녹을 수 있는데 이만큼 용질을 넣어놨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만큼은 녹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 곡선의 위쪽에 존재하는 이런 모든 지점들을 우리가 과포화용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를 들어 어떤 용액에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더 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덜 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지점의 용액을 포화용액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만큼을 더 넣어주는 거지. 맞지? 이만큼을 더 넣어서 결과적으로 포화용액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는 온도를 낮춰주면은, 그지? 온도를 낮춰주면은 언젠가 이 포화용액 곡선에 도달하는 지점, 그 지점에서 바로 다시 포화용액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불포화용액을 포화용액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용질을 더 넣어주는 거, 아니면은 예를 들어 온도를 낮춰주는 것,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포화용액인데 온도를 낮춰줬어요.
T2의 온도에서 T1으로 온도를 낮췄을 때, 그러면은 이 지점은 포화 용액이었다가 뭐로 바뀌어요? 과포화 용액으로 바뀌죠. 그런데 문제는 T1에서 이만큼밖에 안 녹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용질이 이만큼 들어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만큼밖에 못 녹고 나머지는 녹을 수 없는 것. 그랬을 때 이런 녹을 수 없는 용질들은 다시 고체가 돼서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고체로 바뀌는 것을 석출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 고체의 양을 석출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우리는 요 석출량을 따지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루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 그 두 번째 용해도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서 보면은 거기에 두 번째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 물질의 용해도가 각각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온도와 용해도 곡선에서 지금 염화나트륨과 붕산 두 가지가 나와 있지. 근데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이 쉽게 얘기하면 소금이죠, 소금.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은 온도가 높아져도 용해도가 증가하긴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증가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그 밑에 나와 있는 붕산 같은 경우는 어때? 이렇지. 붕산도 역시 온도가 높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용해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같은 온도의 변화에도 염화나트륨보다 붕산이 훨씬 더 많이 용해도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예를 들어 어떤 온도의 어떤 용액 속에 어떤 용매 속에 염화나트륨과 붕산이 모두 함께 녹아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래프에서 요 지점의 온도가 약 한 10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0도 정도에서 지금 염화나트륨과 붕산이 거의 같은 양이 녹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때 온도를 한 20도 정도로 떨어뜨려 볼까요? 온도를 20도 정도로 떨어뜨리게 되면은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5 정도 돼요. 그죠? 그런데 붕산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앞서 이제 100도 같은 경우에 거의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 정도. 그럼 보세요. 앞서 이 염화나트륨과 붕산이 함께 녹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따로따로 먼저 한번 봅시다. 염화나트륨을 100도의 용매에다가 최대한 녹여보면 몇 g까지 녹아? 40g까지 녹아요. 특히 이 용해도라고 하는 게 항상 용매 100g이라고 하는 것에 정해져 있는 값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 100g이 있을 때 그 안에 지금 100도의 온도에서는 염화나트륨이나 붕산이 모두 40까지 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온도를 20도로 떨어뜨릴 겁니다. 그럼 그대로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맞지?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20도에서는 35 정도밖에 못 녹으니까 이만큼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석출량은 얼마? 5g이 되겠죠. 그죠? 40에서 35로 떨어졌으니까. 맞지? 근데 이번에는 붕산을 볼까? 붕산 같은 경우에도 100도 정도에서 거의 한 용해도가 40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온도를 20도까지 낮출 겁니다. 쭉 갈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20도에서 녹을 수 있는 양은 얼마 정도? 5밖에 안 돼. 그렇다면은 이때 석출되는 양은 얼마? 그렇죠. 35가 석출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물질마다 용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온도의 변화에도 각각 석출되는 양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100도씨의 물에 물 100g에다가 얘네들을 모두 다 30만큼 넣어놨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실제 지금 100도에서도 붕산이 요 지점, 그리고 염화나트륨도 요 지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모두 다 그래프의 아래쪽에 있는 거죠.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염화나트륨 100도에서 40 녹을 수 있는데 30밖에 안 녹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붕산 같은 경우에도 100도씨에서 40만큼 녹는데 30밖에 안 녹인 겁니다. 그럼 얘네들을 둘 다 온도를 20도로 떨어뜨렸을 때, 둘 다 온도를 20도로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그죠? 먼저 염화나트륨 지금 현재 30도가 있어요. 근데 20도에서도 아직 얼마 녹을 수가 있죠? 35 정도 녹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30만큼이 모두 녹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석출되는 양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겠지. 맞지? 즉 석출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붕산은 온도가 낮아지다 보면은 20도가 됐을 때 몇 g밖에 안 녹아? 5g밖에 안 녹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30만큼 녹아있는 상태에서 녹지 못하고 빠져나오는 양 얼마? 25. 그렇죠. 25g만큼이 석출이 되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염화나트륨과 붕산이 서로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예를 들어 이런 용해도로 가지고
물질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된다면은 거기서 석출돼서 나오는 고체들은 모두 다 뭐다? 붕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용해도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 현재 그래프로 가지고 누가 석출이 되고 만약 석출된다면은 얼마만큼 석출되겠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이것을 문장으로 표현해 놓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밑에 보면은 기본 체크 2가 있는데 염화나트륨 20g과 붕산 20g을 물 100g이 든 비커에 넣고 80도로 가열하여 녹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용액을 20도로 냉각하였을 때 석출되는 물질이 무엇이며 몇 g이 분리되어 나오는지 쓰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이 그래프 보고 이야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30으로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얼마로 예를 잡으라는 거야? 20으로 잡으라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온도가 20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염화나트륨은 전혀 석출이 되지 않지만 붕산은 15g만큼이 석출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예제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A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A라고 하는 물질이 녹아있는 용액이 있습니다. 용액. 알았어?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물질이 녹아있는 용액을 온도를 몇 도까지 낮출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온도가 80도인데 얘를 20도까지 냉각을 시킬 겁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앞서 봤던 것처럼 석출되는 양이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문제에서 이 A라고 하는 물질의 용해도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80도에서 지금 현재 용해도가 뭐 120이다. 그런데 20도가 되면은 용해도가 예를 들어 40이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용해도는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뜻하면서 단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0이라고 적혀 있으면은 용매가 100g이 있을 때 A라고 하는 물질은 120g이 녹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냥 A라고 하는 물질이 녹아있는 용액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문제 그대로예요. 그래서 80도시에 A 용액이 포화 상태다 라고 나올 겁니다. 포화 상태. 그랬을 때 과연 얼마만큼 석출이 되겠는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80도에서 지금 포화 상태라는 것은 몇 g을 녹여놨다는 이야기예요? 120g. 그렇죠. 120g을 녹여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120g을 녹여놨는데 온도가 20도로 떨어지게 되면 얼마밖에 못 녹지? 40밖에 못 녹지. 그럼 석출되는 양은 120에서 40을 빼면은 80g만큼이 석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80도시에 포화 수용액 110g을 20도로 냉각할 때 이렇게 문제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위와 아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용매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표현한 겁니다. 맞죠? 다시 이 그램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A 물질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예를 들어 이 온도가 20도 그리고 이 온도가 80도예요. 그랬을 때 80도에서의 용해도가 얼마? 120. 그리고 얘는 40이라는 거지. 맞지? 1번은 이거였단 말이에요. 요 지점의 용액을 그대로 20도까지 떨어뜨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석출되는 양이 얼마다? 80이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맞지?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왼쪽에 적혀있는 요 용해도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암묵적으로 용매가 무조건 몇 g이 있다? 100g이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 용액이라고 하는 게 용질과 용매를 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요 지점의 포화 용액은 지금 용매 100g에 얼마가 녹아있다? 120g만큼의 용질이 녹아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은 이때 요 지점의 용액 질량은 총 몇 g일까요? 용액 질량은? 120? 아니죠.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120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뭐야? 용해도지? 네.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뭐의 양? 용질의 양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녹아있는 고체의 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용액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용질과 용매를 더했을 때 용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지점은 지금 현재 용질이 몇 g이 녹아있는 거야? 120g이 녹아있는 거지. 그런데 이때 무조건 용매가 얼마가 있어요? 100g 있죠. 100g이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용액은 얼마가 있어야 돼? 용액은 220g이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지점에서의 포화 용액은 지금 현재 220g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점에서의 용액은, 용액 질량은 얼마일까? 40. 그렇죠.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물은 그대로 얼마가 있어야 돼요? 100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상태에서 용질이 40만큼 녹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140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다시 일로 와보자고요. 문제는 지금 그대로 저걸 보고 있는 건데 80도씨의 포화 수용액이 지금 몇 g이 있다? 110g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 아까 80도씨에서 포화 용액이면은 지금 현재 용액의 질량이 얼마가 나와야 되죠? 220g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10g 밖에 없어요. 그죠? 네. 절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 그 말은 뭘까요? 분명히 포화예요. 포화. 녹일 수 있을 만큼 다 녹였습니다. 근데 220g이 아닌 110g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용질이 120만큼 녹지도 못했다는 뜻이고, 그렇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용매도 100g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포화 용액이에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용해도는 물질의 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저 물질은 무조건 80도씨에 물 100g에 무조건 120이 녹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만든 포화 수용액의 양이 110밖에 안 된다? 그 말인즉슨 용매의 질량이 100g이 아닌 상태, 그 상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비례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안에 용매가 100g이 있었을 때, 오케이? 용매가 100g이 있었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포화 용액의 질량이 얼마죠? 220. 그렇죠. 220g이죠. 맞지? 그런데 이때 용매의 질량이 얼마가 되는지 몰라요. X.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용액이 얼마? 110g. 그렇다면은 과연 요 용매 질량은 과연 얼마일 것인가? 따질 수가 있는 거죠. 100g 대 220이니까 X 대 110이라면 X는 얼마? 50. 그렇죠. 50g이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이 말인즉슨 용매를 100g으로 맞춰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용매가 100g이 있을 때 120이 녹을 수가 있는데 용매가 50g밖에 없으니까 절반밖에 못 녹겠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용질도 얼마가 들어있다? 용질도 저 절반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 60이 들어가 있는 거죠. 즉 지금 현재 요 포화 수용액 110g은 결과적으로 용매 질량이 얼마? 110g. 용매 질량은 50g. 맞죠? 네. 그리고 용질 질량이 얼마? 60g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가 됐나요?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용매가 50g이 됐기 때문에 60밖에 안 녹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녹아 있는 거죠. 녹을 수 있을 만큼 다 녹은 겁니다. 80도씨에서의 용해도가 120이에요. 근데 이거는 물이 100g이 있을 때가 120이니까 50밖에 없다면 60밖에 안 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생각을 해줘야지. 20도씨에서 40의 용해도를 나타낸다? 물 100g이 있을 때 40이니까 물이 50밖에 없다면 얼마 녹는다? 20밖에 못 녹는다. 따라서 20도씨로 냉각하면 지금 녹아있는 양이 60g인데 그제? 20도로 가면 얼마밖에 못 녹아? 20밖에 못 녹죠. 따라서 석출량은 얼마? 40g.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방법도 가능해요. 보세요. 앞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용매의 질량이 얼마인가 이런 거 판단해 봤거든요. 그런데 봐봐요. 만일 A 지점을 그대로 이 그래프상으로 포화 용액을 만들 거예요. 그렇다면은 용액 질량이 얼마? 220g이거든요. 근데 그 220g의 용액을 온도를 20도로 떨어뜨릴 겁니다. 그러면은 용액의 질량이 얼마가 나와버리죠? 140g이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80도의 저 포화 용액 220g을 사용을 했을 때, 오케이? 20도로 온도를 냉각시키면은 결과적으로 석출되는 양은 220에서 140을 빼보면 나오겠죠? 예. 얼마?
80g. 그러면은 이게 80g입니다. 그죠? 지금 보고 있는 건 용액의 질량과 석출량이에요. 그러니까 220g의 용액을 사용했을 때 80만큼 석출이 된다면 지금 문제에서처럼 110g의 용액을 사용하면은 얼마만큼 석출이 되겠는가? 그죠?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이것도 절반으로 줄어들어야겠죠? 따라서 x가 40g이 석출될 거야.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용해도에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다양하게 문제가 다뤄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개념 정리 13, 색을 분리해보자 라는 거.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형광색의 색소 분리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이 형광펜에 이 종류들을 여러 개를 준비를 해요. 뭐 예를 들어 색깔이 다른 형광펜들을 준비를 하겠죠. 어서 오세요. 빨리 들어와서 앉아. 왜 너네 둘은 같이 오니? 빨리 앉아. 잘 됐네. 빨리 프린트 끊으세요. 왜, 뭐 잘못했어? 아니요? 아, 네. 근데?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늦었어요. 잘했다. 네. 너네들이 뭐 늦는 거 하루 이틀이니? 네, 하루 이틀인데? 안 그래? 하루 이틀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 빨리 앉아. 어? 내가 이거 촬영한 거 인터넷에 그대로 올릴 거야. 니네들 맨날 지각하고 있는 거 그대로 올릴 거야. 과연 얼마만큼 지각을 하는지 한번 횟수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자. 알았어? 할 거야. 자, 빨리 프린트 꺼내시고요. 자, 개념 정리 13, 색을 분리하기 부분을 볼 겁니다.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그 전에 12강까지 했기 때문에 바로 13강 보시면 돼요. 자, 색을 분리하기. 또 프린트도 없어요? 어? 잘했어요. 왜 프린트가 없어요? 뭐 그걸로 가지고 쌈 싸 먹었니? 어? 뭐 어쩌겠다는 거야? 어? 둘이 같이 봐. 이쪽 옆으로 와서 같이 봐. 자, 색을 분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도 계속해서 12강에 이은 용해도예요. 용해도의 개념입니다. 용해도의 개념. 자, 앞서 우리는 각각의 물질들이 각각의 온도에 따라 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색을 분리하기 과정도 결과적으로는 용해도로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형광펜의 색소 분리는 색깔이 다른 형광펜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름종이 같은 데다가 이 형광펜들을 점으로 똑똑똑똑 찍어요. 그런 다음에 물 같은 액체에다가 살짝 담궈 놓는 거죠. 그러면은 그 거름종에 물이 쫙 빨리 올라가면서 형광펜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 형광펜의 색깔들이 위쪽으로 쫙 퍼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형광펜에서 나타나는 어떤 색깔들이 또 다른 어떤 색깔들이 만나서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색깔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물질들을 분리하는 방법의 실험을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표현을 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 자, 요 크로마토그래피는요, 처음 듣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은요, 보너스 문제입니다. 굉장히 보너스 문제예요. 그러니까 절대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때 탐구정리 2를 보시면은요,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의 각 성분 물질이 용매에 녹아 이동하는 속도의 차이를 이용하여서 분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크로마토그래피는 말 그대로 용매 녹아 이동하는 속도의 차이로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아래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혼합물을 용매에 녹여서 흡착력이 강한 물질에 스며들게 하여, 여기서 흡착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질들을 잘 달라붙게끔 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알았죠? 그런 상태에서 각 성분 물질들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혼합물의 성분 물질의 수는 적어도 분리되어 나오는 띠의 개수와 같고 특정 용매에 대한 전개율은 물질마다 일정하므로
성분 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거름종이 같은 데다가 아래 부분에 형광펜 같은 걸로 이렇게 색깔을 딱 찍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물에 담글 거거든요. 근데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에요. 거름종이랑 그 다음에 내가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 그리고 물 같은 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물과 같은 용매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다만 주의할 점은 얘네들을 물에 담글 때 물을 여기까지만 담굽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즉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물질을 찍어 놓은 요 지점이 물에 닿으면 안 돼요. 용매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물을 쫙 채워 놓고 실험을 하면은 이 거름종이 같은 것들이 물을 잘 빨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이 자연스럽게 위로 이렇게 싹 올라가겠지. 맞지? 근데 이렇게 물이 올라가다 보면은 이 물질과 만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 물질도 같이 물과 함께 위로 쭉 빨려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재밌는 거는 이 물질 내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요, 그 물질들이 빨려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더 이상 빨려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점으로 딱딱딱딱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실험을 띡 하면서 가만히 지켜봤을 때 이때 예를 들어 요 지점이 좀 진하게 나오고 요 지점이 조금 더 진하게 나오고 요 지점이 조금 더 진하게 딱 나왔다면은 이때 요 지점들이 결과적으로 이 물질에 섞여 있는 어떤 혼합 물질들의 종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따라서 그 점의 개수가 3개 정도가 나왔다면은 이때 이 안에는 최소 3가지의 물질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소 3가지입니다. 최소. 그러니까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렇게 나타나는 점의 개수를 딱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전개율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전개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여러분들이 크게 다루지는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전개율이라고 해서 R, F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 전개율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분 물질이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갔을까, 최종적인 지점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물질들이 찍혀 있는 장소가 있죠? 그제? 이 장소를 우리가 지금 색소점이라고 하고 있는데, 색소점부터 실험을 딱 시작을 해보면 물이 쫙 빨려 올라가서 최대 올라가는 높이가 딱 나타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랬을 때 최대로 올라간 높이를 A라고 할 겁니다. A. 오케이? 그리고 각각의 성분 물질들이 빨려 올라간 높이들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요 물질을 본다면은 요 물질은 이만큼 빨려 올라간 거란 말이야. 이때 빨려 올라간 높이를 B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때 전개율은 성분 물질이 그러니까 저 용매가 가장 위로 올라간 지점, 그때까지의 높이 A분의, 오케이? 성분 물질이 빨려 올라간 높이 B로 가지고 계산을 할 거거든요. 알겠어? 그런데 각각의 물질들마다 이 전개율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율이 같으면은 같은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앞서 이 내용은 하나만 지금 실험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름종이에다가 2종류 이상의 물질들을 함께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요 지점에다가 3가지 물질들을 찍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를 딱 찍어 놓고 각각 용매에 담궈서 얘네들이 빨려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요 하얀색은 이렇게 점이 하나가 딱 나타났어요. 점이 하나가. 그리고 빨간색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점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여기에 점이 딱 나타났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실험 결과를 보고 일단 우리가 해석할 것,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해봅시다. A는 크로마토그래피로 실험을 해보니까 점이 하나밖에 안 찍혔죠. 그렇다면은 이 안에는 성분 물질이 몇 가지다?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분리가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순수한 물질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한 종류의 물질. 그런데 B는 점이 몇 개 찍혔죠? 2개가 찍혔죠. 그러면은 최소 몇 가지가 있다? 최소 2가지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2가지의 물질이 최소한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C는 마찬가지로 2개가 찍혔으니까 뭐야? 2가지가 섞여 있다는 뜻이 되는 거겠지. 근데 이때 보세요. A 지점에 높이가 같은 게 지금 현재 C에서 나타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A라고 하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요 물질 자체가 요만큼 올라갔을 때
얘가 가지는 전개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개율. 그랬을 때 C에서 나타나는 요 지점도 바로 A에서 나타나는 이 지점의 전개율과 같을 거거든요. 그러면 얘랑 얘가 같은 물질이야. 그러면 A는 C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근데 B에는 포함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 네, 있어요. 어? C랑. 아니 A가 B에 포함되어 있을까 아닐까? 안 돼요. 안 되어 있죠. 여기 안 나타났잖아. 맞지? 그러니까 A는 B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C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B랑 C가 또 각각 두 가지의 물질들이 있는데 이때 역시 높이가 같은 지점들이 나타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B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과 C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도 어떻다? 같은 물질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물질이 돼버린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크로마토그래피 문제가 나오면은 정말 보너스 문제예요. 완전 애들 장난입니다. 아시겠죠? 딱 보는 순간에 거의 답이 나와버려요. 맞아요. 틀리면 바보입니다. 종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틀리고 나면은 그냥 접시물에 코 박고 그냥 죽어버리세요. 아시겠죠? 그 정도입니다. 틀릴 리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학생들 가르치면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틀려온 학생들 거의 못 봤습니다. 아마 봤으면 그 친구는 죽었겠죠. 그죠? 근데 진짜로 틀릴 리가 없어. 이건데 뭐 이렇게 분리하는 건데 이거 구별하는 건데 이게 뭐가 어렵겠어? 안 그래? 대신에 아이들이 가끔 틀려오는 게 이거예요. 이거 실험 방법. 알겠니? 색소점의 위치가 용매 다음엔 돼, 안 돼?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실험 조건만 좀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실험할 때 지금 원래대로라면은요, 이 비커 같은 데다 넣고 해야 되거든요. 비커 같은데. 그래가지고 위쪽에 코르크 마개 같은 것도 이렇게 막아줘야 됩니다. 그 이유가 용매가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틀리는데 가끔 이거 실험 도구 때문에 틀려갖고 오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것만 좀 주의한다면은 틀리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자,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 보시면은요, 매우 적은 양으로도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왜? 점만 띡 찍으면 되니까. 맞지? 점만 띡 찍으면은 분리를 할 수 있으니까 적은 양만 있어도 돼요. 두 번째, 분리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요. 걸리는 시간도 짧습니다. 그냥 담궈 놓으면 좀 있으면 쫙 분리가 될 거거든. 그지? 세 번째, 성질이 비슷한 혼합물도 쉽게 분리할 수 있어요. 왜? 전개율이 다 다르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점들이 나타나는 위치가 조금씩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별 가능하고요. 성분 물질이 복잡한 혼합물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습니다. 왜? 점이 몇 개가 딱딱딱딱 찍히는 것만 보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에요. 대신에 그 물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몇 가지가 섞여 있다. 아니면은 한 가지의 순물질이다. 이런 것들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실험입니다. 자, 어디에 이용하느냐? 색소 분리. 예를 들어서 색깔 같은 것들이 어떤 색들의 혼합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까만색 색소를 까만색 사인펜을 여기다가 딱 찍어가지고 실험을 해보잖아요. 그럼 실제로 까만색에도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까만색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섞였을 때 까만색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 분리할 때 쓰기도 하고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엽록소를 분리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또는 농약 검사나 혈액이나 소변의 성분 분석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운동선수들이 하는 도핑 테스트예요. 예를 들어서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계의 어떤 약품들을 먹었냐 안 먹었냐를 오줌의 그 성분을 분석을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그 도핑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뭐 이용대 선수가 도핑 테스트 안 받아가지고 1년 자격정지 받은 거 알고 있죠? 왜 안 받았어요? 그 뭐 국제 배드민턴 연맹에서 그 선수들에게 불특정하게 이렇게 도핑 테스트를 실시를 한대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도핑 테스트를 하러 갔는데 그 선수가 없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어디 시합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딴 데 가 있거나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뭐 좀 어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막기 위해서 3번 정도까지 기회를 준대요. 그래서 3번 안에 그냥 도핑 테스트를 받으면 돼. 근데 문제는 국제 배드민턴 연맹에서 도핑 테스트를 하러 왔는데 우리나라 배드민턴 연맹에서 이용대 선수한테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 알려주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그 도핑 테스트를 하러 왔는데 뭐 시합을 나갔다 해가지고 도핑 테스트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왔을 때도 아마 저기서 아마 연습하고 있을 것이라 했는데 가봤는데 다른 장소에서 연습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3번을 도핑 테스트를 못 받았대요. 그럼 그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 그렇죠. 이용대 선수가 잘못한 게 아니죠. 근데 어찌됐건 그런 것 때문에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어찌됐건 이용대 선수가 자격정지 1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못 나가네요.
그죠? 이렇게 잘생겼지. 자, 그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선생님 걱정하지 않을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시면 자, 14강 개념정리 14 생활 속의 혼합물 분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 그냥 뭐 사실 그냥 차근차근 읽어보시기만 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쌀과 콩이 섞여 있을 때 과연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보니까 쌀과 콩이 섞여 있으면은요, 일단 콩이 맨 위에 주로 모여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흔들어 주는 거죠. 그지? 섞여 있는데 막 흔들어 주면은 이상하게 콩이 위쪽에 좀 많이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에 진동을 계속 줬을 때 큰 물질이 대체적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밀려 올라가는 거지, 콩이. 그리고 입자가 작은 쌀은 틈이 생기면 그냥 아래로 내려가 버리고, 입자가 큰 콩은 더 큰 틈이 생겨야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크게 완벽하게 분리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죠? 그러면서 뭐 진동을 이용한 고체 혼합물에 분리해서 또 다른 예들이 막 나와 있네요. 이게 있군요. 그 예를 보니까 여러 가지 땅콩이 섞인 캔 뚜껑을 열면 크기가 가장 큰 브라질 땅콩이 맨 위에 있고, 콩밥을 하면은 콩이 가장 위에 보이고, 커피 믹스를 흔들면 알게인 커피가 맨 위로 올라오고, 이런 게 있군요. 왜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믹스너츠 같은 거 있잖아. 땅콩이나 막 이런 거, 호두 같은 거 이렇게 섞여 있는 거, 그거 먹기 전에 막 흔들면은 결과적으로 입자 큰 게 위로 올라온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선생님도 이건 별로 선생님도 별로 이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렇군요. 자, 어찌됐건 그렇고요. 여러분들 바로 그 밑에 보면 기본 체크 문제에 보면은 레미콘 차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길을 가다 보면 레미콘을 싣고 다니는 차 이렇게 통 뒤에 달려가지고 빙글빙글 돌리고 하는 차 본 적 있을 겁니다. 맞죠? 근데 그게 왜 회전을 시키면서 갈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시멘트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자갈, 모래, 시멘트가 막 섞여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그렇게 회전시키지 않고 그냥 통에 담아둔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동차로 이동을 하다 보면은 자동차에 진동이 생길 거 아니야. 맞지? 자동차에 진동이 있으면은 거기에 섞여 있는 모래, 자갈, 진흙 중에서 입자의 크기가 큰 게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고르게 섞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시멘트를 이제 부었을 때 입자가 고르게 섞여 있지 않으니까 좀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통을 계속해서 돌리고 가는 겁니다. 통을 계속해서 돌려야지 얘네들이 계속 섞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골고루 혼합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돌리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밑에 보시면 추출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추출도 용해도랑 관련이 있거든요. 용해도랑. 그런데 이 추출은 쉽게 말해서 성분 물질 중에서 봐요. 성분 물질 중 하나만 녹여서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각각의 물질들의 용해도가 예를 들어 온도에 따라 녹는 양도 다르지만, 예를 들어 어떤 용매는 녹고 안 녹고 이런 게 정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성분만 녹여가지고 뽑아내는 것, 그것을 추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가 뭐가 있을까? 제일 밑에 보시면은요, 콩을 잘게 부순 후 에테르에 넣어서 지방 성분을 분해한다. 콩 속에 지방 성분이 있는데 그거를 에테르라고 하는 액체에다가 넣으면은 콩의 다른 성분들은 녹아 들어가지 않는데 지방만 녹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분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덜 익은 감이 있어요. 굉장히 떫겠죠? 그지? 너네 떫은 감 먹어봤니? 막 입안이 막 오그라드는 느낌 받지 않아? 그죠? 그랬을 때 그 떫은 감을 소금물에다가 담궈두면은요, 떫은 맛이 사라집니다. 왜? 그 떫은 맛을 내는 물질이 소금물에 녹아 들어가 버리거든요. 오케이?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옆에 나와 있는 사진, 바로 녹차. 알겠니? 녹차 잎에서 우리가 마시는 녹차 성분만을 녹여서 뽑아내는 게 이것도 추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이런 예가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개념 정리 15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내용들을 총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물질의 특성으로 우리가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방법대로 분리를 해 나갈까? 뭐 이런 식의 내용들, 어떤 걸 한번 사용해 볼까? 이런 과정들을 뭐 그냥 정리를 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한번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읽어보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만 선생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수돗물의 정수 과정에서 적용된 혼합물의 분리 원리가 나와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그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수도에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나오는 물이 정수장에서부터 정수돼서 나오는 물이거든요. 근데 정수장에서는 강이나 하천에서 얻어진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요, 크게 취수가 있죠. 취수. 그런 다음에 응집과 침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름이 있고, 그 다음에 살균, 소독이 있죠. 그런 다음에 집으로 보내는 배수 과정이 있거든요. 그죠? 이게 지금 현재 정수장에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학년이 높아지게 되면은 고등학교 때는 저런 과정들을 하는 그 정수장의 그 기관들, 그런 것들의 이름까지도 외우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취수라고 하는 것은 물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강이나 아니면 호수 이런데, 아니면은 그런 정수,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원이라고 표현하는 곳 있죠. 그런데 이제 물 같은 걸 가둬둔데, 그런 데서 이제 물을 얻어내는 과정이 취수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응집과 침전 단계가 무엇이냐? 각종 알갱이들을 크게 만들고 모두 가라앉히는 과정으로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뭐가 있냐면요, 침전지라고 하는 것과 침사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봐봐, 너네 있잖아, 물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막 녹아 있을 거 아니야. 녹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자갈, 모래, 진흙 같은 거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정수장에서는 물을 딱, 취수장에서 딱 받아오면은 넓은 공간에다가 물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알았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모래나 자갈같이 밀도가 큰 물질들은 아래로 싹 가라앉거든요. 그 과정을 해주는 게 침사지야. 알았어? 모래를 가라앉히는 장소. 근데 아무리 그렇게 자갈과 모래를 가라앉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흙탕물 보시면은요, 아직까지 물속에 가라앉지 않은 굉장히 작은 입자 같은 거 떠다니는 거 본 적 있지? 그런 것들은 침사지에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약품 투입실이라고 하는 데를 가요. 그래가지고 물에다가 약품을 막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약품이 거기에 있는 진흙 같은 것들을 엉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덩어리 지게끔 만들어줍니다. 오케이? 그게 이제 응집 단계야. 그럼 이제 그런 물속에 떠다니고 있던 아주 작은 입자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점점 덩치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침전지에 가서 그냥 물을 가둬둡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크기가 커진 입자들이 또다시 가라앉는 과정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물질들을 다 분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딜 가는 거니? 가는 거지. 물에 떠있거나 가라앉은 알갱이를 모두 걸러내는 과정으로 입자 크기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한다. 거의 대부분 저기서 다 분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필터 같은 것들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활성탄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공기 깨끗하게 하고 물 정화시키는 과정하는 거, 그런 것들 이용을 해가지고 한 번 더 걸러주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갈, 모래, 진흙 같은 건 대부분 제거가 됐을 텐데 아직까지 물속에 살고 있는 세균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소독을 합니다. 그때 보통 소독할 때 염소 소독 같은 거 하거든요. 음메 염소 아니야. 알았어요. 알았어? 염소라고 하는 기체를 넣어가지고 소독을 하는데, 너네 염소 기체가 우리 가정에서 쓸 때 물에 녹인 거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있니? 염소 기체 물에 녹인 거? 락스? 락스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화장 청소 같은 거 할 때 락스 쓰죠? 그지? 근데 그 락스가 살균 능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할 때 쓰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물 소독할 때도 염소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돗물을 딱 받아가지고 냄새를 딱 맡아보면 특유의 냄새가 난단 말이야. 수돗물 특유의 냄새가. 그게 바로 이 염소 냄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깨끗해진 물을 각각의 가정으로 공급해주는 과정, 배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단원 물질의 특성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네요. 그죠? 자, 이후로는 3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